자, 수업 진행할게요. 자, 이번 시간에 이제 그 전 시간에 이어서 금지행위 200페이지입니다. 7호부터 볼게요. 33조 1항치로 탈세. 탈세라는 건 이제 세금 빼먹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관계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소유권 보전 등기 또는 이전 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이나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여기까지는 뭐뭐 하는 등 이렇게 표현했죠. 여기까지는 뭐뭐 하는 등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마지막 부분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라고 표현했죠. 거기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에다가 채색을 한번 하겠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에다가 채색 한번 하시고 뭐가 금지 행위냐면 앞에 그 열거한 것은 사례를 들어 준 거고요. 법령에 가장 포인트는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 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거 사례 하나만 그려 드릴게요. 이 사례도 좀 중요한 사례입니다. 자, A가 B에게 팔고 B는 다시 C에게 팔았어요. 순차적인 매매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매매가 등기가 이제 넘어가야 된다면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죠. 여기 등기, 여기 등기. 그리고 국가랑 지자체는 여기 등기할 때 한번, 여기 등기할 때 한번 이제 세금 과세할 수 있고요. 뭐 이렇게 이제 되는 건데 이 매매가 초단기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 매매가 초단기로 이루어졌다. A가 B를 알고 B는 C를 알아요. A하고 C는 모르고요. 요렇게 이제 알게 되는 사이인데 이게 초단기로 한 일주일, 열흘 사이에 이런 거래가 있었다고 치면 개공 입장에서 보면 무슨 생각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으냐면 야, 우리 이렇게 A, B, C에서 결국에 이렇게 가는 건데 등기를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는 어떠냐? 누구에게서 누구에게로? A에게서 C에게로 막바로 등기를 넘겨버리는 거죠. 이렇게 하면 중간에 있는 등기를 뭐 하는 거죠? 생략하는 거죠. 중간 생략 등기라고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하는 거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등기 한 번만 치니까 세금 뭐 이런 게 좀 많이 세이브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세이브 되는 돈은 세 명이 논아 갖자. 탈세가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A, B, C가 그래도 되나요? 당연히 그래도 되지. 이 등기 당연히 유효해. 이 등기가 유효하다는 것도 시험에 좀 잘 나옵니다. 이 등기는 왜 유효하냐면 이렇게 넘어가나 이렇게 넘어가나 이 지금 최종 소유자인 C한테 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실체적 권리 관계에 부합한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당연히 유효합니다. 근데 다 좋은 거잖아요. 지금 A, B, C에서 뭐 등기 유효하고 제대로 가 있고 돈 남아서 4명이 개공까지 이제 얹어가지고 4명이 돈 놀아먹고 뭐 이랬다고 한다면 다 좋은 거 아니야? 뭐 세금 한 4억 빼먹어가지고 1억씩 다 놀아 갖는 거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다 좋은데 누가 손해를 보냐면 국가나 지자체가 세금을 못 걷어들이는 손해 뭐 이런 것들이 생기잖아요. 그럼 당연히 국가하고 지자체는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죠. 어떻게 이제 처벌을 할 거냐면 이 개공이 한 행위는 조장을 한 거고요. 이렇게 코치. 그리고 ABC는 투기를 한 거죠. 세금 빼먹는 행위를 한 거니까 투기를 조장한 얘를 3년 3천으로 처벌을 할 것이고 이 투기한 애는 어떻게 처벌을 하느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을 합니다. 3년 1억이에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3년 1억의 벌금형을 처벌하는 데 있어서 이 3년 1억이라고 하는 형벌이 되게 좀 생소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처음 듣는 형벌이 될 텐데 요 3년 1억이라고 하는 이 형벌 자체가 우리 중개사법상의 형벌은 아니고 부동산 등기 특별주치법 위반이에요. 요거는 우리 실무적인 그 형벌인데 좀 중요한 얘기니까 좀 기억해 주시면 돼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 요 개공이 조장했으니까 개공을 처벌하겠다 이런 얘기 되는 거죠. 자, 8호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 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대상물의 채색 한 번만 해요. 시세에 부당한 영향, 시세에 부당한 영향에다가 채색하겠습니다.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를 처벌하겠다.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를 처벌하겠다. 이게 이제 금지 행위가 됩니다.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를 처벌한다. 그러니까 시세 가지고 장난치는 행위 뭐 이런 것들이죠. 뭐 예를 좀 들자면 토지가 하나 있어요. 토지가 있는데 10억에 지금 거래가 될까 말까 지금 되어지고 있는데 개공이 이 거래가 이제 10억이라고 하는 그 물건에 대한 거래가 뭐 한 일주일 전에 15억에 거래가 있었긴 했었는데 그 계약 자체가 파기가 됐다. 근데 뭐 파기된 이유는 손님이 그 매도할 손님이 사실은 더 받고 싶어가지고 파기한 거보다 뭐 이렇게 이제 뭐 또 거짓말을 하는 거지. 그래서 너가 지금 이게 10억에 산다라는 것은 정말 싸게 사는 거고 뭐 이렇게 뭐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속이는 거죠. 근데 사실 알아고 보면 그 시세가 10억에 나가는 게 아니고 뭐 가령 뭐 9억 나간다. 또는 시세가 10억에 나가긴 하지만 15억에 거래가 됐던 적은 없었던 거죠. 말하자면 뭐 그런 식으로 시세 가지고 장난을 치게 해서 이제 어떤 뭐 매도든 뭐 매수가 이익을 얻게 할 수 있는 뭐 이런 어떤 행위들을 하게 되면 이것도 금지 행위가 되는 것이죠. 이거가 4호하고 8호하고 굉장히 좀 밀접한 관련이 좀 있는데 비슷한 내용이죠. 4호하고 8호하고. 근데 이제 4호는 중요 사항이라고 하는 좀 포괄적인 그 부분을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8호는 4호는 중요 사항이라고 하는 개념. 근데 8호는 그 중요 사항 중에서도 특별히 시세 가지고 그런 행위를 하게 되면 이거는 3년 3천의 형벌을 받는다. 그러면 이제 여기 중요 사항이다라고 하는 거에는 시세가라기보다는 무슨 뭐 이제 뭐 개발 계획이라든지 또 뭐 권리 관계가 되게 안 좋은데 좋다라고 속였다든지 뭐 이런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9호에 보면 단체를 구성하여 거기다 우리 채색 한 번만 해요. 단체를 구성하여에다가 채색 한 번만 하시고요. 여기서 단체는 누가 구성하는 누구의 단체냐면요. 개공이 구성하는 개공의 단체예요. 다시 한번요. 9호에 있는 단체를 구성하여가 포인트인데 그건 누가 구성하는 개공이 구성하는 개공의 단체입니다. 해서 특정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원 이의자와 공동 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뭐 이렇게 이제 표현되어 있는데 요 9호가 어떤 얘기인지 한번 사례 드릴게요. 이제 우리가 32회 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32회 합격을 해서 공인중개사가 되었어요. 이제 공인중개사 한자로 사자, 선비사자 쓴 거예요. 공인중개사가 되었는데 이 공인중개사가 되어지면 개공도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개공이 되었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쭉 이렇게 순차적으로 된 거예요. 자, 우리 그러면 개공이 되면 제일 먼저 해야 할 게 여러분 생각하면 뭐예요? 개공이 되었단 말이에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거. 어떤 분은 뭐 간판 달아요 뭐 이런 거 얘기하시던데 간판도 물론 달긴 하는데 간판보다도 사실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거래 정보망 이쪽이죠. 이 거래 정보망 이제 인터넷망인데 이 거래 정보망에 가입해야 한단 말이에요. 가입 거래 정보망에 가입. 왜냐하면 이 거래 정보망을 통해서 소위 말하면 이제 공동중개 같은 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입 해가지고 이제 가입 신청을 해본 거야. 얼마면 내가 되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연회비가 150만 원이래. 그래서 1년 회비가 150만 원이면 한 달에 10만 원 조금 넘는 거구나. 그럼 뭐 그 정도면 충분히 낼만 하지 하고 이제 가입하겠다고 이제 150만 원을 이제 송금을 하려고 하니까 거래정보 사업자가 개공한테 뭐라고 하느냐면 이게 그냥 신청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돈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동의서를 받아오라는 거예요. 동의서. 그래서 무슨 동의서를 받아옵니까? 라고 했더니 기존 개공들 기존 개공들이 여기에 이제 가입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기존의 개공들이 약 한 3,000명이 있다고 쳐요. 근데 3,000명 정도 되는 개공들이 이게 이제 개공의 단체가 되는 거죠. 소위 말하면 단체. 이게 개공의 단체가 되는 거예요. 이걸 구성한 거야. 얘네들이 뭐 동작구 지회, 서초구 지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단체를 만들어 놨어요.
해서 여기 한 3,000명이 가입이 되는데 압력을 행사합니다. 어떻게 압력을 행사하냐면 신규 개공들 이제 만약에 그 거래정보망에 가입 이용 신청을 하면 우리 동의 없이 이거 받지 마. 이거 우리 만약에 동의 없이 받으면 우리 전부 다 탈퇴할 거야. 뭐 이런 식의 이제 압력을 행사합니다. 그러면 거래정보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 한 명 받자고 3,000명의 개공들을 다 탈퇴하는 거를 두고 볼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동의서를 받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개공이 여기 가서 동의서 받아오면 되는 거구나. 이제 동의서를 이제 가서 신청을 해봤어요. 동의서 동의해달라고. 그랬더니 여기 개공 단체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당연히 동의는 해드리는데요. 동의는 당연히 해드리는데 회비가 있대. 여기 이제 회비. 그래서 이제 회비를 달라는 거죠. 회비 요구. 이 회비가 여러분 회비가 놀라지 마세요. 이 회비가 뭐 100만 원, 뭐 200만 원 요 정도면 왜 우리 관습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새로 이사를 가거나 하면 떡 같은 거 뭐 아니면 뭐 빵 같은 거, 케이크 같은 거 이렇게 조그만한 거라도 뭐 앞뒷집, 뭐 위아랫집 이렇게 이제 나눠 먹고 뭐 그런 관습이 있잖아요. 예. 그건 뭐예요? 좀 앞으로 좀 잘 내 외지에서 왔지만 잘 좀 봐줘. 뭐 이런 의미로 이제 이렇게 하는 건데 어 100만 원, 200만 원이면 선배들이니까 뭐 그렇다 치고 뭐 그거 낼만 하잖아요. 그죠? 예. 근데 얼마를 요구하냐면 최하가 5천. 많은 데는 좀 비싼 데는 막 1억씩 요구하는 거예요. 경기가 또 좋으면 이게 더 많이 올라가요. 경기가 안 좋아도 한 5천 정도까지는 요구하고 그러면 그 돈을 받아서 얘네들은 뭐를 하느냐? 뭐 어떤 뭐 그 단체 모임의 발전을 위해서 쓰거나 이런 게 아니라 얘가 5천만 원을 내잖아요. 그럼 5천만 원을 자기들끼리 100만 원, 200만 원씩 논아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뭐 그냥 뭐 삥 뜯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거를 요구한다 이러는 얘기죠. 이거가 여러분 생각하실 때 뭐 이게 어디에 있겠어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어디에 있겠어가 아니고 다 있어요. 전국에 다 이런 모임이 다 있고 돈을 다 요구를 합니다. 말 그대로 이런 건 범죄 행위잖아요. 범죄 행위. 뭐 강도나 마찬가지. 이들을 3년 3천으로 처벌을 하겠다는 거죠. 왜 처벌을 하냐면 얘가 여기서 회비를 요구하면 돈을 못 내면 이거에 가입을 못 하잖아요. 결국에 동의 안 해주면 가입을 못 하잖아. 그러면 얘가 여기에 가입을 못하면 뭘 못해요? 공동중개를 못하게 되는 거잖아. 이런 것들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이런 이 개공들의 이런 담합행위 이런 것들을 처벌을 할 거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바로 구호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누구에게 적용되는 금지행위를 보셨냐면 개업, 공인, 중개사 등에게 적용되는 금지행위를 보셨고요. 2항 한번 내려가 볼게요. 2항은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채색 가능만 해요. 개공 등의 업무를 방해. 거기다 채색. 개공의 업무를 방해하지 말래. 개공의 업무를 방해하지 말아라. 그럼 누구 보고 개공의 업무를 방해하지 말라는 거냐면 말 그대로 누구든지. 여기는 개공도 포함됩니다. 개공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 해야 된다. 자, 우리 그러면 1호부터 5호까지, 1호부터 5호까지 5개가 있는데 내용은 다 비슷비슷한 내용이고 다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냥 하나만 읽어드리고 하나의 사례만 들어드릴게요. 3호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자, 다시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라고 표현했어요. 이제 이게 어떤 경우이냐면 자, 얘도 사례를 하나 좀 들어봐 드리겠습니다. 자, 사례. 우리 서울에도 뭐 있고요. 뭐 이런 뭐 신도시 같은 데도 뭐 있어요. 뭐가 이런 아파트들이 있는데 이 아파트들이 뭐 가령 18억 정도 나갔던 아파트가 1년 만에 24억이 되는 이런 정말 엄청난 반등이 되어지는 아파트가 있어요. 우리 뭐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하나 예를 들어 드리면 은으로 된 말이죠. 은으로 된 말. 뭔 아파트인지 아실 거예요. 자, 그런데 이 18억에서 24억까지 1년 만에 1년 동안에 24억까지 뛰었다면 한 6억 정도 뛴 거잖아요. 한 30% 정도 가격이 막 폭등한 건데 2019년도 작년 이런 현상이 제대로 된 현상은 아닐 거라는 거죠. 왜 가격이 이렇게 폭등하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막 올라갑니다. 가격 자체가. 그래서 24억까지 올라가 버렸는데 원래 얼마였다고? 18억 이렇게.
근데 이렇게 올라가는 계기가 있어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이유가 있냐면 부녀회라든가 맘카페 뭐 이런 데에서 예를 들자면 부녀회라든지 맘카페 아니면 뭐 입주자 대표회 뭐 이런 곳에서 안내문 같은 걸 돌려요. 어떻게 안내문을 돌리냐면 야 우리가 서울을 대표하는 뭐 우리 뭐 어떤 경기도 뭐 어떤 지역을 대표하는 아파트인데 18억이 말이 되냐? 이거 우리 한 20억까지 끌어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안내문을 돌려요. 다음 주부터 20억 미만으로는 절대 내놓지 말자. 해서 쫙 돌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그러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20억 밑으로 안 내놓으면 대본에 20억으로 뜨죠. 이게 성공을 하게 되면 이제 사람들은 학습 효과를 거두게 되죠. 그렇게 해서 2억 올렸구나. 그러면 다음에는 22억으로 한번 올려볼까? 22억으로 한번 올려보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팍 올라가게 되니까 순간적으로 1년 안에 24억까지 막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재미 들리는 행위 자체가 사실은 엄청난 범죄 행위라는 겁니다. 이런 것도 일종의 담합행위가 되는 거죠. 담합행위. 이 담합이라고 하는 거가 우리 이제 독일어인데요. 카르텔이라고 그래요. 카르텔. 카르텔. 담합행위. 이 카르텔의 유래를 좀 잠깐 소개해 드리면 과거에는 이런 것들이 범죄인지도 모르고 그랬었는데 독일에서 있었던 실화입니다. 독일은 우리나라처럼 징병제죠. 뭐 1차 대전,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일으킨 나라가 독일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엄청난 그 국방력을 갖고 있는 나라죠. 지금도 뭐 세계에서 아주 강대국인데 이 독일이 군대가 우리처럼 징집 제도가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남자 군인, 여자 군인 이렇게 이제 같이 이제 이렇게 근무를 할 수 없게끔 이렇게 막아놓죠. 왜냐하면 아무리 군대라 하더라도 뭐 이렇게 남녀를 같이 이렇게 놓아놓으면 좀 문제가 생기잖아요. 뭐 풍기문란 같은 게 생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남자들은 남자 숙소가 있고 여자들은 여자 숙소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실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여자 군인이 남자처럼 변장을 하고 남자 숙소로 온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이제 정신적으로 말하자면 어떤 그런 염색체 이상이 좀 있었던 거죠. 나는 남자라고 생각하는 뭐 이런 이상한 좀 병이라고 좀 그렇고 이상하는 것도 그러네. 아무튼 나는 남자라고 생각한 여군이 있었던 거야. 신체에는 여군이야. 근데 남자 숙소에 온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하고 이제 몇 달을 이렇게 같이 생활을 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뭐 발각이 안 되겠어요. 뭐 이렇게 발각이 됐단 말이야. 발각이 됐는데 남자 군인들이 그거에 대해서 누구도 발설하지 않은 거야. 그래서 제대할 때까지 그냥 가다가 결국에 이제 막판에 제대에 이르러서 이제 그거를 알게 된 거야. 우연한 기회에. 우연한 기회에 알게 됐어요. 그럼 그동안에 남자들은 왜 발설하지 않았느냐? 이걸 카르텔이라 그래요. 이거를 침묵의 카르텔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단체적으로 행동을 한 어떤 그 결론을 위해서 말하지 않거나 어떤 행동을 직접적으로 하거나 이런 거를 다 담합행위라고 얘기를 하고 이걸 카르텔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얘네들은 카르텔을 형성을 한 거죠. 어떤 가격을 이렇게 올리려고 하는 거를 목적으로 해가지고 이런 거를 일종의 범죄 행위로 해야 됩니다. 이걸 만약에 범죄 행위로 묶어놓지 않으면 어떤 문제들이 생기냐면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우리나라에 라면을 생산하는 업체가 뭐 농심도 있고 뭐 삼양라면도 있고 오뚜기도 있고 뭐 되게 많잖아요. 근데 한 탑3 정도 되는 뭐 이런 메이커 한 5개 정도가 야 우리 라면값이 너무 싸지 않냐? 그러니까 라면값을 봉지당 한 봉지당 라면을 2,000원으로 올리자. 우리 그냥 5 업체가 합의하면 되는 거 아니냐? 해서 올렸어요. 그리고 2,000원 딱 올라가니까 좀 더 있다가 야 우리 봉지당 4,000원으로 올리자. 우리가 생산 안 하면 지들이 남은 라면을 어떻게 먹을 거야? 이런 식으로 자꾸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또는 자 우리나라에 이동통신 3사가 있어요. SK, LG, 뭐 KT 이렇게 이제 세 개가 있는데 이동통신사 사장들이 모여가지고 야 우리 통신 요금이 너무 싸지 않냐? 그래서 우리 구간별로 비슷하게 맞출 거긴 한데 이 통신 요금을 많이 좀 올리는 쪽으로 하자. 지금보다 구간별로 2만 원씩 더 올리자. 뭐 최저 요금을 4만 원 미만으로는 절대 받지 말자. 이런 식으로 담합하는 행위를 하면 통신 요금도 확 올라가잖아요. 그렇게 하는 범죄 행위들을 이제 하게 되니까 이런 거를 전담하는 부서를 만든 거예요. 그 부서가 바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직속 산하위원회가 됩니다. 근데 그런 행위들을 자체가
산업 곳곳에서 있을 수 있고요. 이런 부동산 활동에서도 이런 담합행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거를 그래서 이제 그 금지행위로 처벌을 할 건데 이렇게 하는 게 왜 개공의 업무를 방해하는 거냐? 사실은 개공은 시장의 가격대로 18억이면 18억, 뭐 19억이면 19억 이렇게 받고 싶은데 20억 미만으로 계약서 쓰지 마. 만약에 20억 미만으로 계약서를 써서 실거래가 신고 딱 들어오면 오픈이 딱 되니까 지금 실거래가 신고 우리 사이트에 들어가면 다 오픈 되잖아요. 그러면 이 중개사무는 내가 끝까지 찾아가지고 그 사무소에다가 물건 절대 안 줄 거야. 이렇게 하게 되면 개공이 그 말에 무서워서 20억, 22억, 24억 계속 써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담합행위라고 하겠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금지행위를 33조 1항 금지행위하고 2항 금지행위를 다 한번 쭉 보셨어요. 그래서 우리 포인트만 한번 다시 한 번만 잡아 드릴게요. 이 핵심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자, 우리 금지행위가 있는데 누구에게 적용되는 금지행위? 개공 등에게 적용되는 금지행위. 이게 좀 더 중요해요. 개공 등에게 적용되는 금지행위. 우리 조문으로 따지면 1항 금지행위가 훨씬 중요하다. 2항은 뭐 취지만, 이런 취지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9개 포인트만 잡아드릴게요. 매매업 하지 말라 이죠. 매매업. 중개대상물을 가지고 하는 매매업. 그 다음 무등록 중개업 영위자와 협력하는 행위. 이거 하지 말래. 물론 알면서 금품 초과 수수하지 말래요. 거짓 언행. 그 밖의 방법 또 하지 말래. 그러니까 거짓된 말이나 행동이나 이런 것도 하지 말지만 뭐 또 하지 말 거냐면 그 밖의 방법. 그 밖의 방법은 숨기는 거, 말해주지 않는 거 이것도 하지 말으래. 자, 여기까지가 형벌이 있다 그랬죠? 여기까지가 몇 년 몇 천이에요? 1년 1천. 이거 중요하고 훨씬 더. 그 다음 5호가 증서. 증서 매매업. 여기 매매업과 여기 매매업을 어떻게 구분하실 거냐면 얘는 1년 1천이고 얘는 3년 3천인데 증서라는 말이 나오면 3년 3천일 거예요. 자, 그 다음 직접 거래 쌍방대리 하지 말래요. 직접 거래 쌍방대리. 투기를 조장하지 말래요. 투기 조장. 시세 가지고 부당하게 많이 받으려고 하는 그런 행위 하지 말래. 마지막 단체 구성해서 그죠? 단체를 구성해서 업무를 방해하지 말래요. 그죠? 공동중개 방해하는 뭐 이런 행위를 하지 말래. 단체의 힘을 빌려가지고 여기까지가 몇 년 몇 천이에요. 3년 3천에 들어가는 거죠. 제가 핵심을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해 드리니까 내용 되게 간단해 보이죠? 그래서 이거를 암기하지 마세요. 암기해봐야 의미가 없어요. 암기해서 맞추는 문제 안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암기하지 마시고 이거를 100번 정도 읽으세요. 이렇게만 그냥 이렇게만. 그러면 어느 순간 뭐 암기가 되든 뭐 완벽하게 이해가 되든 뭐 할 거예요. 뭐 개 중에 나는 10번만 읽었더니 이해가 다 되는데 괜찮아요. 10번만 읽으셔도 상관없어요. 굳이 100번을 채우실 필요는 없고 안 되시면 100번을 읽으실 거예요. 이거 뭐 내용 되게 간단하잖아요. 그리고 자주 읽어 주실 거를 권해 드립니다. 우리 과목에서 탑3 안에 들어가는 핵심 중에 핵심이구나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쭉 넘어가 볼게요. 자, 우리 몇 페이지까지 한번 가보시냐면 212페이지. 자, 212페이지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거래질서 교란행위라는 거 있죠. 우리 제목에다가 우리 채색하 넣어내요. 거래질서 교란행위 뭐 이런 말이 나왔어요. 거래질서 교란행위. 사실 이제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행위 이런 것 다 거래질서 교란하는 행위잖아요. 이런 거 이제 담합해가지고 막 그 가격 올리고 하는 거 이런 것도 교란행위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거래질서를 이제 앞으로는 전담하는 그 신고센터를 하나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고센터에서는 뭐를 해줄 거냐면 이제 접수하고
그게 이 교란행위에 해당되는지 뭐 이런 거 검토해가지고 뭐 수사기관이나 공정거래위원회나 이런 데다가 이제 그 말 그대로 이제 처벌권을 가지고 있는 곳에다가 그걸 이관하는 중간 어떤 그 허브 역할을 하는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거기 양가로 1번에 보면 이 신고센터를 누가 운영할 거냐면 국장이 운영할 수 있다. 그래서 국장에다가 주어에다가 채색 하나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줄 신고센터, 신고센터 마지막까지 채색 잡죠.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국장이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데 아시다시피 국장은 뭐 정치하는 사람이고 이런 거를 실제로 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니까 국장이 이걸 한다라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 국토부 공무원들이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국토부 공무원들도 사실은 이런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보다는 일반 행정직 공무원이니까 이거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전문성 있는 기관에다가 맡길 수밖에 없는데 그거 양가로 3번에 보면요. 양가로 3번에 보시면 국장은 신고센터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 거기다 우리 밑줄 한번만 잡아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 바로 어디냐면 한국감정원입니다. 한국감정원에다가 위탁을 하고 있어요. 한국감정원에 위탁한다 이렇게 시행령에 정하고 있는데 한국감정원은 뭐 하는 곳이냐면요. 부동산을 감정 평가하는 법인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감정 평가에서는 가장 공신력 있는 기관이 바로 한국감정원이다. 이제 시세 가지고 장난치고 뭐 이런 것들을 한국감정원의 감정 평가사들이 조사하는 게 가장 정확하니까 이런 것들을 잡아내겠다는 얘기고요. 신고센터에서 할 수 있는 그 거래지수 교란 행위가 3개가 있는데 거기 박스에 이제 다시 올라가 보면 1번 그게 아니군요. 그 교란행위라는 게 이제 어떤 게 교란행위냐면, 왼쪽에다가 적읍죠. 왼쪽에다 적읍시다. 우리 교재에 지금 그게 내용이 없네요. 거래질서 교란행위. 핵심어만 적어 드릴게요. 시, 단, 방해인데, 이 3개를 교란행위라 그래요. 3개. 근데 시가 뭐냐면, 시세죠, 시세. 시세. 요거 시세. 시세 가지고 부당하게 영향을 미치는 행위. 단은 단체를 구성하여, 단체를 구성해서 업무를 방해하는 뭐 이런 행위가 되는 거죠. 이 방해는 개공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개공 업무. 그러니까 단체를 구성해서 개공을 방해하고 이거는 누가 구성해요? 누구든지 그 개공의 업무를 방해하는 뭐 이런 행위. 그래서 시단 방해 이렇게 개략적으로 그냥 여러 번 읽어주세요. 시단 방해. 저는 그냥 이렇게 여러 번 읽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입에 배더라고요. 암기하는 게 아니고 시단 방해. 시단 방해는 무슨 행위다? 교란 행위다. 이거를 한국감정원에서 하고 있는 신고센터에다가 신고하면 된다. 여기서 이제 접수해서 처리해 줄 거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금지행위는 뭐 정도 보시고요. 넘어가도록 하죠. 우리 책 215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우리 책 215페이지로 가시고요. 제 8절인데 손해배상 책임. 별 하나만 하겠습니다. 손해배상 파트도 문제가 뭐 매년 자주 나오는 건 아닌데 그래도 알고 계셔야 되는 뭐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뒤에 보면 이제 업무보증이라고 하는 부분까지 포함한다면 매년 나온다고 볼 수 있는 또 뭐 그런 주제이기도 합니다. 자, 손해배상 파트는 크게 나누면 우리 그 민사상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법행위를 저지르면 책임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 불법행위 책임이 바로 손해배상 책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불법행위에 대한 민사상 책임을 손해배상 책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조문을 좀 몇 개 읽어드리고요. 이 그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0조 1항입니다. 개공은 중개를 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기 고의 과실로 인하여에다가 채색 하나만 하시죠. 고의 과실로 인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거기 고의 과실로 인하여에다가 채색 하나만 해요. 그러면 이거는
고의과실이 있었으면 책임진다 뭐 이런 얘기 되는 거죠. 2항이요. 개공은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 예, 그러면 다른에서부터 제공까지, 그죠? 다른에서부터 제공까지 채색 잡습니다. 다른에서부터 제공까지 채색을 좀 잡을게요. 해서 사무실을 말 그대로 빌려줬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당사자에게 손해가 발생이 됐다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얘기는 이제 뭔 얘기냐면 무과실이라 하더라도 뭐를 빌려 주었다면 이제 그 사무실을 빌려 주었다면 뭘 해야 된다? 책임을 져야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한 얘기들을 간단히 한번 정리해 드릴 건데 꼭 215페이지 밑에 여백이 좀 있죠? 거기다가 우리 표 하나만 만들어 놓을게요. 215페이지 밑에다가 표 하나만 만들어 놓겠습니다. 개공의 손해배상 책임. 자, 요거는 박스를 하나 만들어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표를 하나만 만들어 주세요. 예. 이렇게. 예. 여기는 과실 책임. 여기는 무과실 책임.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한번 적어 볼게요. 과실, 무과실. 아까 우리 30조 1항에서 보셨던 내용을 여기다 한번 요약을 해봐 드리면 개공이 중개행위를 했었고 그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고의과실이 있었고 그걸로 인하여 인과관계 손해가 발생이 됐다면 이때 손해는 재산상 손해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 원인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여기서 고의과실의 주체는 개공입니다. 자, 고의라는 것은 일부러 어떤 결과를 예측하고 이런 게 고의입니다. 과실은 실수로 알지 못했다. 그런 결과를 알지 못했다. 뭐 이런 거를 과실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 고의과실에 범한 주체가 개공입니다. 그러면 개공은 책임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개공이 과실 책임을 진다. 자,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무과실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자, 무과실 책임은 언제 부담하게 되냐면 한번 비교해 보세요. 왼쪽이랑 중개행위가 있었고 역시 고의과실이 있었어요. 그걸로 인하여 인과관계는 이제 원인과 결과관계 그리고 재산상 손해가 발생이 됐다. 면 책임을 지는 거야. 무과실. 누가? 개공이. 이거 뭐 제목이 개공이라 여기도 개공 여기도 다 개공이에요. 근데 이 고의과실의 주체가 누구냐면 여기는 고용인이에요. 그래서 고용인의 고의과실이 있었다면 고용인에게 고의과실이 있었다면 개공은 무과실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겁니다. 이유는 왜 그러냐면 우리 15조 2항에 우리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이것도 다 업무상 행위일 거 아니에요. 업무하다가 고의과실 저질렀으니까 중개행위 그를 고용한 개공의 행위로 보니까 개공은 잘못이 있든 없든 책임을 진다. 무과실 책임. 우리 민법에 보면 무과실의 경우에는 면책되는 규정이 있거든요. 근데 민법은 무과실 면책 규정이 있는가 하면 우리는 특별법인데 민법의 특별법인데 무과실이 면책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과실이라 하더라도 책임을 져야 돼. 그래서 우리는 고용인에 대한 고의과실만 있다면 언제나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30조 2항 부분인데 사무소를 타인에게 제공했고 사무실 빌려주면 안 되는데 빌려줬대요. 그 중개 행위가 있었고 그 중개 행위는 타인이 했겠지. 사무소를 빌려받은 타인이 그리고 인과관계 그걸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이 됐다면 사무실 빌려준 개공은 잘못이 없어도 과실이 없어도 책임진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사무소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이 이유만으로 개공은 소위 말하면 무과실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무과실 책임 쪽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무과실 책임 쪽이 중요하다. 이 원리를 잘 기억할게요. 중개 행위 자체가 있었다면 요 무과실 책임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할 수 있다. 예. 그건 언제 무과실 책임 부담하는 거야? 고용인에게 고의과실이 있거나 아니면 사무소를 빌려 주었거나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다시 정리해 볼게요. 개공이 손해배상을 해주는 건 별로 유쾌한 일이 아니잖아요. 손해배상을 언제 해주냐면 자기 자신한테 고의나 과실이 있었을 때, 그 다음에 고용인의 고의과실이 있었을 때, 그 다음에 뭐예요? 사무소를 타인에게 빌려주었을 때,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있다면 우리 개공은 무과실이라 하더라도 책임을 지고 민법의 원칙에 반하는, 그러니까 약간 좀 그 특별한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개공의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우리 그렇다면 이런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 우리가 봤는데 이런 책임을 어떻게 질 거냐, 그러니까 과실 책임과 무과실 책임을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부담을 할 거냐. 219페이지 2번 제목에 보면 업무 보증의 설정. 예, 그러니까 이런 거를 다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업무 보증이라는 걸 설정해 줘야 돼. 예, 그래서 이거 보면 30조 3항, 예, 30조 3항 부분인데 한번 읽어봅니다. 개공은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거기다 우리 채색 하나만 해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에다가 채색 한번 하시고, 제1항 및 제2항, 그러니까 1항하고 2항이 이제 구분이 되시죠. 1항은 요거였고요. 과실책임, 2항은 무과실 책임이 2항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1항 및 2항, 그러니까 과실과 무과실 규정에 의한, 무과실 책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개 다 부담해야 되잖아. 그런 걸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 가지 중에 하나 해야 돼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셋 중에 하나. 근데 셋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험, 공제, 공탁,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해야 돼요. 보험, 공제, 공탁 이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해야 된다. 뭐 하기 전에? 업무 개시 전에. 사항에 가보면 사망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한 공탁금은, 이 공탁금은 이제 개공이 자기 현금이나 유가증권을 법원에다가 맡겨놓는 거예요. 현금이나 유가증권을 법원에 맡겨놓고 그거를 이제 뭐 어떤 내가 사고 치면 이 돈에서 찾아가 뭐 이런 식의 이제 어떤 그 행위를 해주는 거를 이제 그 업무를 보증해 주는 게 이제 공탁인데, 이 공탁금을 개공이 폐업했거나 사망하면 이를 관두는 거잖아요. 근데 막바로 회수하면 손해가 늦게 터져서 회수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3년까지는 회수하지 말고 갖고 있다가 3년 지나면 회수해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3년 이내에는 회수가 안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5항도 읽어봐 드릴게요. 개공은 중개가 완성된 때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고 관계 증서의 사본을 교부하거나 관계 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제공해야 한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500만 원짜리 전자제품을 하나 샀다고 치죠. 뭐 하이마트에서 샀어요. 그럼 하이마트에서는 뭘 줘요? 이거 500만 원짜리 전자제품을 여기서 샀다라는 걸 증명하고 뭐 어떤 고장 나면 우리가 뭐 해줄게, AS 해줄게, 뭐 이런 품질 보증서 같은 거를 끊어주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 중개사무소에서 뭐 50억짜리, 5억짜리 뭐 부동산 샀으니까 이거 굉장히 비싼 거 산 거잖아요. 우리가 뭐 이런 전자제품에 비해 보면 그런 거 샀으니까 이러저러한 사고를 만약에 발생이 된다면 내가 책임을 져줄게. 뭐 어떤 그 범위 안에서 이거를 쭉 설명하고 그 증서, 뭐 내가 보험을 들었으면 보험 증서, 공제 들었으면 공제 증서, 공탁 들었으면 공탁 증서 이런 거를 교부해야 되고요. 자, 뒷장을 한번 넘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220페이지인데 업무 보증 설정 의무가 있는데 셋 중에 하나 택이란다 그랬죠. 보험, 공제, 공탁. 근데 이제 보험은 제가 뭐 설명 안 들어도 다 아시잖아요. 우리 뭐 보험 하나씩 안 들은 사람은 기본적으로 없으니까. 그래서 보험은 생략하고, 공제가 뭐냐면 자체적으로 만든 보험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뭐 예를 들어서 변호사 개업하면 변호사 협회에서 운영하는 공제 기관에다가 가입을 해요. 업무 보증. 의사 개원할 때, 개원이라고 하잖아요. 개원할 때도 의사협회에서 하는 공제에 있거든. 거기에 그 가입해서 말하자면 그 사고 친 거에 대한 의료 사고 칠 거에 대한 이 공제 가입해야 되고, 뭐 버스 기사, 택시 기사 다 공제 가입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가입해야 할 대상층이 많으면 그 자체적으로 그냥 보험회사를 만들어 버려요. 그거를 우리가 그 공제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판례도 공제는 보증보험적 성격을 갖는다. 뭐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뭐 알고 계시면 되겠고, 공탁이 있는데 이 공탁이라고 하는 것은
개공이 이 현금을 법원에다가 아니면 현금화 시킬 수 있는 거, 뭐 예를 들어서 뭐 국채라든가 공채 뭐 이런 것들을 유가증권이라고 하는데 그런 거를 공탁기관에다가 그 임치는 맡기는 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관해줘. 그 대신 법원에서 그걸 갖고 있는데 공탁 말하자면 회수 찾으려면 개공이 찾든 아니면 손해입은 당사자가 찾으면 되는데 그건 이제 판결문 같은 걸 받아서 찾을 수 있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221페이지 넘어오시면 보증 금액의 최저 금액은 얼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쓰여 있는데 우리 개인인 개공 같은 경우에는 얼마 이상 설정하면 되냐면 1억 원 이상 설정하면 되고요. 법인 같은 경우에는 2억 원 이상 설정하면 됩니다. 다시 개인은 1억, 법인은 2억 이렇게 설정하면 되는데 분사무소를 둘 때마다 그렇죠? 분사무소를 둘 때마다 얼마 이상을 추가 설정해야 되냐면 1억 원 이상 추가. 그래서 거기 분사무소 두 번째 줄이죠. 1번 그러니까 221페이지 위에서 다섯 번째 줄이네요. 분사무소마다 1억 원 이상 추가 설정하여야 한다. 거기다 우리 채색하고 별 하나만 잡아주세요. 그리고 오른쪽 여백에다가 사례 하나만 적을게요. 자, A라는 법인이 있었어요. A법인. A는 중개법인입니다. 중개업 등록한 법인이죠. 중개법인인데 얘가 중개법인인데 10개의 분사무소를 두었답니다. 10개의 분사무소를 설치했다. 라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이 법인은 모두 얼마 이상의 업무 보증을 설정해야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보죠. 이 법인은 기본적으로 2억 원 이상을 설정해야 됩니다. 이 법인은 기본적으로 2억 원 이상의 설정을 해야 되고 10개 이상의 분사무소를 설치했다면 하나당 1억이니까 10개 설치했다. 그럼 10억 원 이상의 보증을 또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개 합치면 이 법인은 합쳐가지고요 12억 원 이상의 보증이 필요한 거죠. 이 사례가 시험에 좀 잘 나오네요. 물론 이제 10개 설치했다를 뭐 2개로 설치했던 뭐 100개를 설치했던 이 숫자는 뭐 달리 하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분사무소 몇 개 설치했는데 법인의 총액은 얼마 이상일 거냐. 이 화살표 위로 꺾은 건 이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최소 12억은 있어야 되고 더 있어도 상관없다. 법인의 주사무소 2억, 분사무소 하나마다 1억 이렇게 이상씩 설정해. 언제까지? 업무 개시 전까지. 그 다음에 이제 지역농어협동조합에다가 채색 하나만 해주고요. 얘는 특수법인이죠. 그러니까 등록 없이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을 이제 특수법인이라고 하는데 얘는 얼마 이상의 보증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냐면 1,000만 원 이상만 설정하면 되겠습니다. 지역농업협동조합은 1,000만 원 이상만 설정하면 되겠다. 그렇죠? 1,000만 원 이상만 설정하면 된다. 지역농업협동조합은 1,000만 원 이상만 설정하면 된다. 거기 다 채색해 주시고 별표도 한 번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그 금액 같은 거 이제 확인해 봤고, 이제 시기 뭐 이런 거, 뭐 또 뭐 신고, 뭐 구체적 방법들을 한번 좀 살펴보면 애초에 이제 처음 우리가 이제 그 보증을 설정을 할 때는 순서가 이렇게 전개가 되잖아요. 우리 그 3번 제목 있죠? 양가로 3번 제목, 거기 옆에다가 이렇게 하나 좀 메모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이제 해보냐면 우리가 이제 등록이라는 거를 신청을 하죠. 그죠? 우리 이제 한 3주 전에 제가 그림 그려드렸던 거 복습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7일 안에 등록을 하고 통지를 해주잖아요. 그럼 여기서 등록 통지를 해준다는 것은 이게 무슨 의미라 그랬어요? 등록 번호가 나오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등록 번호가 나오면 자동차로 말하면 차대 번호가 나온 거죠. 차대 번호가 나오면 보험 들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보험 가입을 하고 보험, 공제, 공탁. 이건 이제 보증이라고 할게요. 보증. 합쳐가지고 보험, 공제, 공탁. 이거를 설정을 하고, 이걸 이제 그 신고도 해도 되고, 또 이걸 생략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비로소 이제 관청에서 뭘 줘요? 등록증 주잖아요. 순서가. 그래서 이 등록증을 받으려면 꼭 이거 해야 돼. 보증 설정하고 신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 등록증 받기 위한 요건이니까 순서가 이렇게 전개되잖아요. 요 얘기가 쓰여 있는 거예요. 이렇게 쓰여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뒷장을 한번 넘겨 주시겠습니다.
222페이지 보증의 유지 의무 뭐 이렇게 있는데 다른 보증으로 변경.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업무 보증을 보험, 공제, 공탁 우리 셋 중에 하나를 할 수 있잖아요. 보험, 공제, 공탁 이 셋 중에 하나를 할 수 있는데 그 보험에서 공제로 바꾸거나 뭐 공제에서 공탁으로 바꾸거나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어떤 기간 중에 바꿔야 되냐면 양가로 1번 한번 읽어볼게요. 기존의 업무 보증을 다른 종류의 업무 보증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채색 잡아요. 이미 설정한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까지 채색하시고 거기다가 별 하나만 잡을게요. 굉장히 잘 나옵니다. 이미 설정한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해줘야 됩니다. 이미 설정한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보험을 들었는데 공제로 바꾸고 싶어. 뭐 여차저차한 사유 때문에 공제로 바꿀 거예요. 그러면 보험이 있는 동안에 유효한 기간 동안에 공제를 하나를 추가로 가입을 해요. 그러면 두 개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 나는 공제도 있고 보험도 있게 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요거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원래 들었던 보험 계약을 해지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보험은 없어지고 공제만 남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그 공제로 바뀌겠죠. 이렇게 해서 간극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보험에서 공제로 바꾸는데 보험을 먼저 예약을 하고 오늘 같이 그냥 하는 거야. 오늘 뭐 12시쯤에 예약을 하고 1시쯤에 공제 가입하고 1시간 갭이 뜨잖아요. 이러면 안 돼. 1분 1초라도 간극이 생기면 안 돼요. 그 다음 보증의 재설정. 이 보증의 재설정이라는 건 어떤 거를 의미하냐면 이제 보험하고 공제에서 주로 이런 일이 생기게 되는데 보험하고 공제는 1년 단위로 이렇게 그 가입을 해요. 그러니까 공탁은 이제 그런 기간이 없고 찾아가기 전까지는 계속 이제 공탁이 있는 거니까. 근데 이제 1년 단위로 말하자면 그 보험하고 공제를 가입을 했어. 그럼 1년 지나면 만료일이 도래할 거냐? 그럼 언제까지 다시 설정해야 되냐면 만료일까지.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1번에 재설정 밑으로 보면 동그라미 1번에 두 번째 줄 앞부분, 중간 앞부분에 보면 만료일까지 뭐 이런 말 나오죠. 거기 만료일에다가 채색 한번 해주시고 거기도 별표 한번 잡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바꿀 때는 어떻게 바꾸라 그랬어요? 이미 설정한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바꿔야 되고 기간이 끝났으면 어떻게 바꾸라고요? 만료일까지 설정을 해줘야 돼. 그리고 오른쪽에 223페이지 쪽 넘어와 주세요. 중개사고 시 의뢰인의 배상 청구 뭐 이렇게 있는데 요 중개사고 시 의뢰인의 배상 청구에서 아주 중요한 얘기들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어떤 중요한 부분이 있냐면 오른쪽 여백에다가 그러니까 223페이지 우측 여백에다가 그림 하나만 그려 놓겠습니다. 예, 우측 여백에다가 그림 하나만 그려 놓을게요. 손해배상금의 관계도를 한번 볼게요. 손해배상을 어떤 식으로 받게 되는지 손님 입장에서 보면 삼각형 꼭지점에 계곡이 있고요. 여기 보증기간이 있어요. 보증기간으로는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뭐가 있냐면 보험도 있고 공제도 있고요. 공탁도 있죠. 그죠? 예, 보험과 공제, 그리고 공탁이 있다. 요거 두 개는 쌤쌤이라고 보시면 돼요. 같은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예, 요거는 이제 현금이 있어야 되는 거고 얘는 현금 있을 필요는 없는 거죠. 요 두 개가 요건 현금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개공과 보증기간 사이에는 무슨 계약 관계다. 요거 하나씩 여기다 붙여볼게요. 붙여서 한번 같이 읽어봐 보겠습니다. 보험 계약, 공제 계약, 공탁 계약 이렇게 되죠. 이 계약의 당사자는 개공과 보증기관입니다. 다시 한번요. 이 세 가지 계약의 당사자는 개공과 보증기관이에요. 1자, 2자. 그런데 이 계약이 개공도 보증기간도 위해서 설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계약은 누구를 위해서? 의뢰인을 위해서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계약은 당사자를 위한 계약이 아니고 얘는 제3자가 되잖아요. 1자, 2자, 3자가 되니까 이 계약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민법 시간은 민법쌤이 얘기해 주실 거예요. 이 계약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우리 그러면 이제 이런 구도가 이제 그 형성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얘한테 뭐가 발생이 되냐면
손해가 발생이 된 거야. 손해. 물론 이 손해는 이런 것 때문에 개공에 고의과실이 있었거나 아니면 뭐 고용인에게 고의과실이 있었거나 아니면 개공이 사무실을 빌려줬거나 아무튼 어떤 이유든지 손해가 발생이 된 거야. 우리 그러면 의뢰인한 누구한테도 청구할 수 있어요. 이 손해에 대해서 너 물어줄래? 라고 배상 청구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때 배상 청구를 할 때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개공한테 너 때문에 이렇게 됐으니까 물어줘. 대신 이제 그냥 하면 조금 그 뭐랄까요, 좀 임팩트가 좀 약하니까 책상 한번 뒤엎고 뭐 책상 막 이렇게 몇 번 걷어차고 돈 물어줘 이렇게 하면 이제 물어줄 거 아니에요. 개공이. 근데 물어달라고 했더니 개공이 뭐라고 하냐면 제가 잘못한 건 알겠고 물어드리고도 싶고 뭐 심정적으로 충분히 그런데 정말 죄송한데 제가 돈이 없어요. 돈이 한 푼도 없어요. 이걸 이제 우리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BJR이라고 얘기합니다. BJR. BJR. 어려운 말은 아니고요. BJR. 배째라예요. 배째라. 이러면 의뢰인은 손해배상을 받을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이 BJR 때문에 개공은 업무 보증 계약을 체결해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 해놨잖아요. 이거 계약을 해놨으니까 이 의뢰인은 이제 손해를 누구한테도 이제 청구할 수 있냐면 우리 보증기관에도 배상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청구 둘 다 가능합니다. 물론 얘가 이제 BJ를 주장한다면, 근데 어떤 게 중요하냐면 여기서 이 배상 청구의 한도와 이 배상 청구의 한도가 되게 중요해요. 이 배상 청구의 한도는 전손해. 전손해라는 건 모든 손해 이런 뜻이고, 그러니까 의뢰인이 입은 모든 손해에 대해서 다 줘, 뭐 이렇게 이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배상 청구는 설정 범위 안에서만. 예를 들어봐 드릴게요.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통사고가 나는데 페라리가 있는데, 페라리 되게 비싸죠. 한 5억 정도 나가는 페라리인데 뒤에서 뭐 이제 뒤에 차가 받은 거야. 그럼 이제 뒤에 차가 앞에 차 충돌하면 대부분 다 뒤에 차 100% 과실로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페라리가 이제 뭐 뒤에 뭐 범퍼가 다 깨지고 해가지고 수리비가 딱 나오는 거 보니까 3억이야. 3억. 근데 그 뒤에 차 운전자는 얼마짜리 보험만 들었냐면 1억짜리 보험만 들은 거예요. 그러면 그 페라리 운전자는 이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에다가 1억만 달라고 할 수 있어. 왜? 1억밖에 안 됐으니까. 1억만. 근데 내가 수리비가 3억 나왔다 그랬잖아. 그러면 나머지 못 받은 2억은 여기도 청구할 수 있는데 처음에 애초에 3억 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이게 여의치 않으면 여기다 1억까지는 달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개공이 이 보험 계약 이 자체를 보험 공제 공탁을 많이 설정해 놓으면 많이 설정할수록 안전하고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종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요즘에 개인인 개공도 우리 1억만 설정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 1억 이상만 설정하면 되니까 너 많이 하는 건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개인들도 막 5억, 뭐 3억 뭐 이렇게 가입을 하고 그걸 이제 그 보험회사나 뭐 공제기관에 이제 부탁을 해서 스티커를 또 만들어요. 스티커를 만들어서 이제 출입문에다 이렇게 붙여놓는 뭐 그런 중개사무소 10집이면 한 5집 정도 되려나?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보험료가 뭐 이렇게 막 5억 한다고 해서 막 5배 올라가고 그런 게 아니라 약간 보험료 할증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안전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만 더 정리해 볼게요. 이 배상 청구를 해서 보험하고 공제에서 만약에 그 설정한 금액 전부 다를 지급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보험하고 공제는 없어진 거잖아. 그러니까 재가입해야 돼. 다시 가입. 그리고 공탁은 찾아갔잖아요. 그럼 없어진 거잖아. 아니면 일부 찾아가면 부족한 부분이 생기고 그럼 이거를 보전한다 그래. 이 보험하고 공제는 재가입, 그리고 공탁은 보전해야 되는데 이게 며칠 안에 다 해줘야 되냐면 15일 내. 15일 이것도 출제 되게 잘 돼요. 보험하고 공제는 재가입, 공탁은 보전하는데 이걸 15일 이내에 얘가 해줘야 돼. 얘가 이거 다시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 요 구도가 굉장히 중요한 구도예요.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박스보다는 이게 훨씬 중요하다. 시험에도 훨씬 더 잘 나오고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손해배상과 관련한 내용들은 좀 보기로 하고요.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 6장 넘어가겠습니다.